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위해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느끼한 목소리 버터 소개합니다. 네, 느끼하다는 건 기분 나쁘지만 매력적인 건 기분 좋습니다.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우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패널 한 분 모셨는데요. 마차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압도적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민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돼줄 아주 유익한 칼럼 두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칼럼은요, 중앙일보 7월 30일자인데요. 제목이 밤에도 일하고 배달도 해주는데 자영업 위기 해소하려면 입니다. 두 번째 칼럼은요, 경향신문 7월 30일자인데요. 제목은 혁신성장에도 레드라인이 있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칼럼을 다뤄볼 텐데요. 먼저 버터가 첫 번째 칼럼의 일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버터 부탁해요. 네, 중앙일보 7월 30일자 칼럼인데요. 제목은 밤에도 일하고 배달도 해주는데 자영업 위기 해소하려면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 대책이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자영업 비서관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물론 금융 비용 문제까지 포함해 자영업자 종합 정책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방위 지원 대책을 통해 현재의 자영업 위기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대안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단순 지원과 보호에 그치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이 자영업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일시적 처방의 성격을 띠는 점은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 지원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위기 해소 대책이 준비돼야 한다는 점이다.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정조준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경제 위기 뇌관은 제거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7월 30일자 칼럼을 버터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칼럼이었습니다. 자영업 위기 해소하려면 이런 제목을 단 건데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자영업자 대책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것은 확실합니다.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가맹점의 수수료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이슈들을 앞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자영업의 위기 국면을 극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러한 정책 대안들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냐 이거죠. 자영업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과 보호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칼럼의 지적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의 자영업자들의 전반적인 위기 이것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견해가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땜질식의 처방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리고 또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런 처방은 불가피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처방, 땜질식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단기적 지원 방안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자영업 분야에 있어서 위기 해소 대책도 준비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칼럼의 서론에 나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정조준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이게 필요하다.
이게 없다면 우리 경제 위기의 뇌관이 제거되지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칼럼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차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차 부탁해요. 우리나라 자영업의 영세성은 낮은 부가가치와 관련이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부가가치도 낮은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 대표적 영세 자영업에 속하는 음식업을 보자. 깐깐한 조리법을 지키는 전통 맛집들이 즐비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새 메뉴로 소비자를 끊임없이 유혹한다. 많은 경우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하고 심지어 배달도 해준다. 세계 어느 자영업자에게서 이 같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영업자의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서비스의 질 때문이 아니다. 바로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치가 낮게 형성돼 있는 탓이다. 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시적 초과 공급으로 서비스 가격이 저평가된 것이다. 인구 대비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비율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치열한 가격 경쟁에 내몰린 결과다. 네, 마차가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마차가 읽어주신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영세하죠. 마차 그렇죠. 네. 영세한 거 맞죠. 네. 왜 영세한가? 돈을 못 벌어서 영세한 겁니다. 그렇죠.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부가가치가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왜 그러냐?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서 그런가요? 보통 서비스의 품질이 낮으면 돈을 못 벌죠. 부가가치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 자영업 서비스의 질이 낮나요? 저는 꽤 높다고 생각하는데. 시도 때도 전화만 하면 갖다 주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것보다 배달 좋은 데 잘해주는 어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또 맛도 있죠. 네. 엄청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비스 품질이 높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저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왜 부가가치가 낮을까요? 지금 이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끼리의 서비스 경쟁이 펼쳐지는 거죠. 서비스 경쟁이 펼쳐지면 서비스의 질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서비스 질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은 못 버는 겁니다. 이게 네.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영업의 부가가치가 낮은 이유가 뭐냐? 이것은 서비스의 질 때문이 아니다. 맞죠, 마차? 네. 서비스의 질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죠? 바로 서비스에 대한 이 부가가치가 낮게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 다른 데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뭐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이죠.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항시적으로 초과 공급이기 때문이다. 공급의 초과 공급. 그러니까 가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공한 자영업자들이 하는 얘기 또 있죠. 손님은 왕이다. 그놈의 그 말 때문에 그냥. 손님이 왕인 건 맞는데. 네, 많긴 맞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실패한 원인을 마치 손님을 왕이다라는 걸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더 왕이 되는 게 공급업자들이 한정된 손님을 과당 공급된 상태에서 한정된 손님을 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시다 보니 이제 손님이 왕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거는 그렇고 어쨌건 항시적인 초과 공급 그러니까 과당 경쟁이죠. 이 과당 경쟁이 지금 부가가치를 낮게 만들었다.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비율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자의 25.5% 전체 소득자의 25.5%가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OECD 평균이 15%고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10% 미만입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우리는 25.5%.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대체적으로 2배 내지 3배 정도 자영업자의 비율이 더 많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가게가 10개 있을 때 우리나라는 20개 내지 30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당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 때문에 가게당 부가가치가 낮은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럼 이 본질에 접근해야지 왜 본질은 그대로 두고 자꾸 이렇게 단기적 대책만 마련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럼 말이죠. 이런 내용도 한번 봅시다. 2015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생존 기간이 평균 몇 년이라고요? 2년 반이요. 2년 반이래요. 네, 2년 반 있으면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 2년 반이 생존 기간이래요. 5년 내에 폐업할 확률이 몇 %라고요?
5년 내에. 72%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우리 저 마차가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뷰티 샵을 하나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5년 뒤에 문 닫을 확률이 평균적으로 몇 프로라고요? 72%. 72%. 네, 안 해야 됩니다. 거의 하면 안 문 닫는다고 됩니다. 봐야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 우리 집 근처에서 밥을 먹으려고 봤더니 3개월 단위로 그 집은요, 식당이 자꾸 간판이 바뀌거든요. 주인이 지금 바뀌네요. 주인이 바뀝니다. 지금 또 신장 기업이라고 써붙여놓고 아직 문을 안 열어놓고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내로 문을 열 텐데 아마 저것도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또 문 닫을 겁니다. 벌써 계속 저러고 있거든요. 간판 사업자가 돈 제일 잘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칼럼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게 자원의 낭비다라고 보는 겁니다. 엄청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간판업자만 돈 번다는 그 말이 맞네요. 그래서 올 한 해만도 100만 명 이상이 어렵게 시작한 자영업을 접을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100만 명이. 이게 3명 중 2명이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2명 이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는 통계가 나왔는데 사실 네. 자영업이라는 게 저는 이 자영업 비서관이 생긴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영업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준비해서 하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보통 사업 초년생들이요. 한 3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누군가가 폐업한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한대요. 대체로 우리 마차 대체로 같은 사람들이 음식점입니다. 마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짓을 잘해요. 기존에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장사를 이제 접었잖아요. 아유 여기 뭐 이게 테이블도 있고 탁자도 있고 뭐 이거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쓰겠네. 조금만 수리하면 되지.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 불러가지고 인테리어 한 달 동안 뚝딱거려가지고 3개월 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망할 확률이 80% 아니겠습니까? 5년 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고요, 사실은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영업자들 본인이요,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실패와 좌절로 난파될 위험이 큰 배에 올라탄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네. 왜 하는 거죠, 마차? 할 게 없으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다르다. 네, 이전에 망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그런데 이 칼럼 쓰신 분은 자영업자 본인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대요. 나도 망할 확률이 80%다, 5년 안에. 하지만 난 20%에 속할 것이다. 기대를 갖고 한다, 그 말이죠. 네. 저는 마차도 좀 발상이네.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출마하는 사람의 심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그거네. 그 중독적이라니까, 이게. 네, 왠지 내가 출마하면 될 것 나는 될 같은. 것 같잖아. 네. 주변에 몇몇 사람이 부추겨지면 그래 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러고 출마하고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그런 분들 또 떨어집니다, 대부분은요. 대부분 떨어져, 확률적으로. 저는 그리고 또 확률적으로, 도전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떨어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80%의 망할 확률, 5년 안에, 그리고 떨어질 확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또 이 배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건데요. 자, 버터가 이 칼럼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낭독해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버터. 네. 2015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최근 2년 동안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을 상대로 질문한 결과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선택이 없었다든가 또는 임금 근로자로 있을 수 없어 자영업을 선택했다는 비중이 36%나 이른다. 낮은 기대 수익에도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제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 실패의 본질이다. 단순 지원과 보호라는 방식만으로는 시장 실패를 치유할 수 없는 이유다. 560만 명에 이르는 OECD 3위의 자영업자 규모를 조정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비자발적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영업의 미래란 없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560만 명이라고 합니다. 56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건지 마차는 지금 머릿속에 숫자 그림이 안 그려지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1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10명 중에 1명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 그러면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가태나 어린이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일해서 자기가 소득을 버는 소득자가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한 2,500만 명 됩니다. 2,500만 명 중에서 지금 560만 명이면 이거 엄청난 숫자죠. 네. 560만 명에 이르는 이 자영업자 규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소득자 중에서 25.5%입니다. 이 자영업 그 종사자들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이 자영업 과당 경쟁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봐요. 2,500만 중에 560만이 자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안 망한 게 이상한 것 같아요. 2015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보면 최근 2년 동안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봤대요. 최근 2년 동안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선택이 없었다. 나는 다른 선택할 게 없었어요. 아니면 임금 근로자로 나는 근로자로 월급쟁이 생활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6%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3분의 1은요. 3분의 1 이상이죠. 36%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 한 겁니다. 이분들을 사실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전체 자영업의 3분의 1이 없어지니까 그럼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당 경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 견해를 한번 교환해 봅시다. 마차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 자영업에 뛰어들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죽집 프랜차이즈라든가 치킨집 이런 것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생기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쉬웠던 것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가 나와 있는 소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뭐 연수 과정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바로 실전에 뛰어드니까 더 많은 실패율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 사업에 뛰어들려면 정말로 그 일이 하고 싶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단단히 준비한 속에서 뛰어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마차의 주장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좀 더 쉬운 프랜차이즈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많은 경쟁 속에 뛰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하게 80%는 망하는 줄 알면서 망할 확률 80%를 안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지금 36%잖아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보니까 36%는 나는 내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장사를 시작할 때 그때는 내 몰려서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 나 한번 해보고 싶어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몇 개월,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마차는 한 달 만에 들렁 뛰어들었다가 잘 안 됐지만 어쨌건 그런 거죠. 어쨌건 사람들이 한 3개월 만에 그냥 사업에 뛰어든대요. 별 준비 없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편의점 문 여는데 뭐 오랜 시간 준비할 건 없잖아요. 그냥 그 돈 내고 가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남이 하다가 망했던 그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망할 확률 80%가 되어버린 건데요. 자, 반강제적인 명퇴 이후에 중장년층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생계형 창업에 투신한다. 네. 이게 우리 버터가 늘 안타까워했던 거잖아요. 맞죠? 네, 자기 착취형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착취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요.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요. 그래도 젊었을 때 회사 다닐 때 벌던 게 한 절반밖에 못 버는 거야. 이게 생계형 창업 혹은 자기 착취형 창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복지를 대대적으로 좀 확충을 하자.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이분들이 그 직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롭게 훈련도 시켜주고 또 전문 상담도 시켜주자. 여기 아까 우리 마차 잠깐 이야기했던 거죠. 훈련기죠. 네. 전문적인 상담, 네. 그 철저한 준비. 그래가지고 어디 취업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창업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정부의 이런 지원 역할 이외에
또 업계가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말이죠. 업계가 또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칼럼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마차 부탁합니다. 네, 제가 중앙일보에 실린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칼럼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이 중요하다. 소자본에 기초한 개인 창업과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인조합 결성을 통한 규모 확대의 노력이 절실하다. 조합화에 기초한 자발적 상인 네트워크는 지역 혹은 업종 단위의 재료와 자재의 공동구매에 도움을 주고 유통과 마케팅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합화 노력에 금융, 세제 지원을 집중해 규모의 경제 효과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골목 상권 유지보다는 광장 상권을 형성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영업자의 단계적 감축과 적정 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상인조합, 나아가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협약을 만들어 특정 지역이나 직종 내 창업의 수와 양태를 조절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려면 유사업체의 출점과 점포 간 거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시장의 황금률이 사회적으로 도출돼야 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부가 각종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직업훈련이라든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게 이제 정부의 또 각종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 세제 지원이라든지 뭐 임대료 문제, 그리고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또 해결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갑의 횡포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자들이요,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요, 편의점 업자들이 지네들끼리 조합을 형성합니다. 그 조합이 일종의 노동조합처럼요, 상인조합이 정말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잘 해냅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칼럼의 결론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인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만들자, 상인조합을 결성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말이죠,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자. 그래서 골목 상권에 머물기보다는 광장 상권, 이게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가 더 많은 손님들이 오도록 이렇게 규모를 키우자,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의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돼요. 그리고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상인조합이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유럽 가보면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요, 과당 경쟁이 잘 없어요. 왜냐하니까 빵집이면요, 빵집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요, 전통이 아주 오래되어 있어가지고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또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영업자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 업체의 출점이라든지 점포 간의 거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시장의 황금률인데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이 협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이걸 또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례로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평화시장 있잖아요, 의류상에. 거기에 리어커로 짐을 올려주고 내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있어요. 예, 그분들은 딱 조합이 돼 있고요. 전체 인원수의 TO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과당 경쟁 안 하겠네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지게꿀을 하는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필요해요. 그리고 늙어서 죽으면 그걸 네.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그래요? 권리금이 8천만 원인가 그래요. 그게요, 유럽의 대부분의 상권에서는 다 그게 전통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아마 과당 경쟁 자유시장 맡겨놨으면 짐 옮기는 그 가격도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칼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두 네. 번째 칼럼 소개해 주세요. 경향신문 7월 30일자 오관철 경제부장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혁신성장에도 레드라인이 있다입니다. 혁신성장에도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 즉 금지선이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규제 혁신을 설정하고 있다. 진보 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 모두 규제 혁신을 강조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규제 공화국의 오명에 갇혀 있다.
진정 규제를 풀어 혁신이 들불처럼 확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 혁신을 두고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벌 대기업은 규제 혁신으로 제발 우리를 놔달라 라고 하소연하나 경제 정의를 위해 설정된 규제를 모조리 풀어주는 것이 규제 혁신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오관철 경제부장의 칼럼 제목이요. 혁신성장에도 레드라인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요즘 혁신성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 규정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말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주장하는 혁신성장이 요즘 코드를 조금씩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재벌 대기업들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을 개척해가지고 고부가가치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걸 아마 혁신성장이라고 대체적으로 정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역대 정부에서 늘 이야기해 왔던 건데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을 못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완화하는 이 규제 혁신을 두고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 그리고 재벌 대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 이들 간의 눈높이의 차이,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오관철 경제부장이 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제발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달라. 규제 무조건 완화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혁신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또 할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레드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리고 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규제를 할 때는 또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설정된 규제를 그러니까 경제 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를 모조리 다 풀어주는 것이 이게 규제 완화 혁신 성장일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그 재벌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 같은 거 이거 해야 되는 규제잖아요.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그 독과점을 강화하려고 한다라든지 또 특정 이익 집단의 특권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은 오히려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정부 내에서는 재벌 대기업의 투자에 기대서 일자리를 늘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분명히 청산해야 할 과오가 있음에도 정부가 서둘러 덮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읍소하는 모양새로 흐른다면 납득하기 어렵다. 납품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대우하기는커녕 기술 탈취를 일삼는 행태를 눈감아주면서 오로지 일자리만 늘린다면 다 좋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관제 시위 자금을 지원했던 전경련이 정부의 의미 있는 대화 상대가 되려면 환골 탈퇴에 성공했는지 검증받는 게 우선이다. 혁신 성장을 빌미로 무분별한 재벌 대기업 규제 해제에 나선다면 이는 사회에서 합의된 레드라인을 넘는 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그 규제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규제의 원칙마저도 다 해제해버린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레드라인을 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규제 완화가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납품하던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대우하기는커녕 기술을 탈취해버린다라든지 이것을 눈감아 주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거 눈감아 주는 대신에 일자리 조금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재벌 대기업과 정부가 서로 거래하는 것도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지금 오관철 경제부장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재벌 대기업이 빨리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재벌 대기업들이 이런 일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규제 완화와 이렇게 거래되는 형태
주고받는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또 이 칼럼에서는 말이죠. 관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개혁 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버터가 잠시 소개합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네.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상 유지 중시 성향이 강한 관료 조직이 부쩍 중시되는 현상도 우려스럽다. 관료들은 태생적으로 개혁과 거리가 있으며 자신들이 기득권 포기를 거부하기 마련이다. 문정부 초기 개혁 성향 학자들이 청와대와 정부에 포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료들이 요직을 장악해갈 태세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만 해도 내부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주가 우려된다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재정개혁 특위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다. 그럼에도 별 힘을 못 쓰는 기재부 자문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의 용인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네, 오관철 경제부장님의 칼럼을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꽤 좀 자극적인 문구들이 등장하고 있죠. 마차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게 네. 쓰셨네요. 네, 어떤 부분이 셉니까? 마차가 보기에. 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확정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관료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지금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네, 기재부 자문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그것도 좀 자극적인 표현이죠. 네. 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관료들은 태생적으로 개혁과 거리가 있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 포기를 거부하기 마련이다. 이런 관료의 생태 내지는 생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오관철 경제부장께서. 이분이 누구죠? 경향신문의 경제부장님이십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어떤 신문이죠? 진보 성향의 언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조세 재정 정책을 공정하고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된 대통령의 자문기구인데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자문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청와대의 용인 없이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청와대가 용인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관료에게 조금씩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좀 이런 말씀을 오관철 경제부장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자, 마차 결론 부분을 읽어주세요. 문정부가 재벌과 관료에 포획된다면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경제는 큰 반전이나 추락 없이 그럭저럭 굴러갈 가능성이 높지만 몇 년 뒤 자신 있게 내놓을 개혁 성과가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진다. 고통스러운 개혁의 부작용을 넘어서면서 경제 구조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길이다. 혁신하면 떠오르는 경제학자 슌페터는 마차를 단순히 연결한다고 기차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혁신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이윤과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가 주도한다고 설파했다. 재벌 대기업들도 이 같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혁신의 푸른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아, 멋집니다. 혁신의 푸른 바다로 가자. 이게 바로 복지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복지국가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그 속에서 혁신적 경제 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혁신의 푸른 바다로 나아가자. 이게 오관철 경제부장님의 결론입니다. 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혁신하면 떠오르는 경제학자 누굽니까? 버터 누굽니까? 슌페터 이렇게 나오네요. 슌페터죠. 네. 혁신의 경제학자 슌페터. 슌페터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이거 혁신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혁신은요, 창조를 하는 겁니다. 창조를 하려면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 등의 기존의 기득권 구조는 절대로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혁신은 창조적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창조적 파괴를 하려면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걸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차를 단순하게 연결한다라고 해서 이 마차가 기차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마차. 네. 마차 여러 마리 연결해봐야 기차가 안 됩니다. 마차 여러 마리일 뿐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마차. 여기 계신 분은 마차가 아니라 마치하죠. 어쨌든 마차입니다. 제가 마차라 그러라고 그랬어요. 마차 너무 어려워요. 마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동력을 달아야죠. 맞죠? 네. 그래 기차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부로 우리 마차는 이제부터 말이 끄는 차가 아니고 동력이 있는 마차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길이가 긴지 짧은지는 나중에 대보기를 하고 일단은 동력을 답시다. 네. 자, 마차가 기차가 됐습니다. 기차가 된 마차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혁신입니다. 이게 바로 슈페트가 한 이야기죠. 마차를 단순히 연결한다고 기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마차에 동력을 달아야 기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혁신이다. 그러니까 이 혁신은 불확실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과 불확실성을 멀리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과 불확실성을 선택할래? 아니면 기존에 편하는 길로 갈래? 자, 관료에게 의존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마차. 당연히 전자죠. 전자 어떤 길? 그냥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는 길입니까? 기존에 편한 길로 가는 겁니까? 기존에 편안한 길로 가야죠. 그게 바로 관력에 의존하는 길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없는 거죠. 네. 늘 타던 마차만 타는 겁니다. 이제는 마차를 연결해서 기차를 만들자. 네. 진정한 기차. 이게 바로 혁신의 길이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엔딩을 하겠습니다. 혁신의 길로 나가시겠습니까? 네, 마차를 기차로 만들어서 푸른 바다로 나가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칼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말이죠. 혁신할 곳이 참 많습니다. 사실요, 기존의 모든 곳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마련인데요. 이 기득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오로지 탐욕적 지대 추구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혁신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저희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정치 많이 보내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